10평짜리 아파트에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8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왔냐 그랬더니 놀러 왔답니다. 이밤중에 네. 방 하나 거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애들을 하룻밤 데리고 살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데리고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 애들을 깨워가지고 그냥 하나씩 보내주는 거죠. 막 울어요. 네. 여보 2명 가고 6명 남았어. 3명 가고 5명 남았어. 마지막에는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이 만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가끔 인생을 드라마에 비유하곤 하죠. 막장 드라마이기도 했다가 멜로 드라마이기도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주말 드라마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만난 분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주 예측 불가의 전개로 눈물과 감동이 있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한국교육원대의 전임 연구교수이신 박주정 교수님이신데요. 과연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교수님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32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을 하였습니다. 네. 명퇴를 하고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 네. 전임 교수로 있는 박주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저보다 코가 큰 분을 처음 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교수님, 네네. 벌써부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빼뜨리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이셨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약간 쓰러져서 조금 다쳤는데 네. 치료를 잘못해서 다리가 온통 한쪽을 잘라버리는 장애인이셨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는 저를 낳으셨고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선생님을 못하니까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한 500여 명의 젊은이들을 서당에서 가르쳤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의 그 영특함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그냥 서당을 하니까 한문하고 주산을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 6살 때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이었으니까 굉장히 선행학습을 한 거죠. 네. 한문도 무슨 말을 하면 한문어를 쓸 정도로 누가 뭘 물어보면 아 그건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초등학생이 이야기할 정도로 조금 저숙하게 공부를 했던 아이인데요. 네. 이 주산을 잘 놓은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들이 그 월말고사를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소개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네. 계산기도 없던 시절이라서 저에게 모두 맡겼죠. 오, 예, 예.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소표를 네. 합격 평균을 암산으로 해내니까. 예,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것 전체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내 점수가 네.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제 점수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저는 거의 과목이 100점을 맞았는데 네. 국어가 20점, 예. 산수가 30점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끌고 나가서 네. 뺨을 때리고 1시간 동안 네. 그다음에 주산으로 얼굴을 쳐버리고 네.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리고 네. 기절하다 일어나 보니까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네. 그래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네. 이제 집에를 넘어가기에 산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오니까 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때렸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뭘 하고 계셨냐면은 모내기철인데 이 밥을 하고 있는 불을 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산에서 자기 자녀가 피투성이 되어갖고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네.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 뭐 어디로 쓰러졌겠습니까? 불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얼른 끄집어내서 불을 털어드렸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산으로 넘어갔죠. 선생님한테 항의하러. 네.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가봤더니 아버지는 가다가 어느 선생님 만나러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목발 짚고 앉은 채로 심장마비로 아이고야. 그냥 돌아가셔 버렸죠. 아. 제 어린 나이에 사남 사내의 자녀를 두고 아버지 그 49살의 젊은 나이에 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게 제 아픈 과거이기도 하죠. 아. 교수님이 어떤 사건을 제공한 거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는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아유. 그래서 이제 온 형제가 하는 사남 사녀는 음. 너무너무 어려운 네. 그 노동자의 길로 가고 음. 집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음. 어렵게 살았죠. 예. 근데 저도 아버지기 때문에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내 아들이 그렇게 맞고 돌아왔으면은 아버지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셔서 가족들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죠. 누가 저를 학교를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학교를 거의 그 젊은 아이가 그 피를 팔아서 매열 네. 납부금을 대면서 다녔기 때문에 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언감생신이었지만 우리 형제간들은 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처리가 없어서 끝까지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 상처와 아픔의 투성이었죠. 어. 네, 그때 교수님을 비롯해서 가족분들은 신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상태예요. 모두 다 안 다녔을 때죠.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안 계신 전도사님이 계신 작은 교회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오해를 했죠. 왜 저 젊은 전도사님은 홀로 된 우리 어머니를 쫓아다닐까? 알고 봤더만 전도해 주시려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망 다니지 말고 안 간다고 하세요. 그럼 되지 왜 도망을 다니세요? 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인데 내가 마음이 지금 정리가 돼서 못 가지. 우리 식구는 모두 다 가야만 한다. 나는 가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제외한 삼남 사녀와 우리 어머니는 모두 하나님께 내가 봐서는 광신 정도 맹신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우리 가족은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형제간처럼 우애가 있고 착한 애들이 없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마을에서 그 집에 가는 과실수에서 그 많은 나무에 열매가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 주워 먹지 않는 애들이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그분들이 강조리에다가 좀 먹어라. 굶지 말고 했던 그런 가족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에 대한 저는 원망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지만 그때 저 상당히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 그냥 기억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네. 제일 이 세상에 저는 부러운 사람이 술 주정뱅이라도 아버지가 계신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너무 컸던 거죠. 중고등학교 고학으로 아파트 야간 경비를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파트의 야간 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 판자를 던져놓고 거기는 자재를 못 가지고 가게 지키는 사람. 이게 그 자재 속에서 그 추운 날은 벌벌 떨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으니 얼마나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납부금 되는 채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 네. 형님들도 다 어렵게 사시니까 물론 많이 도우셨죠. 그분들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했으면은 황금동에 가서 매혈을 해서 납부금을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 힘들었죠. 너무 아프고 힘든 기억이라서 생각조차 네, 안 하고 싶어요. 지금도 교수님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지는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대학교 2학년을 다닐 때 네.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부금은 대줬어요, 나라에서. 예. 왜냐하면 장학생이니까.
근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제가 입주 과외를 했네요. 근데 그 입주 과외는 2층 양옥집에 2층을 제가 다 혼자 써요. 그리고 밑에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없어요. 네. 즉 시골에서 강주에다가 집을 지어서 이 고등학교 2학년을 유학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네. 엄마, 아빠,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네. 돈을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갔네요. 근데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일탈이 너무 심했어요. 아. 그래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저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죠. 저 그럼 세 달간 밀린 월급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고 그 애삼촌이 갈 거니까 그 애삼촌한테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다렸죠. 근데 애삼촌이 나타난 거예요. 네. 보니까 술이 거나게 취한 사람이 2층 방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그분인 거 있죠. 제 그 담임 뺨 때리고 했던 그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요. 어. 우리는 그랬거든요. 그게 몇 년 만이죠? 그러면? 10년 만이죠. 제 아이고야. 초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네. 2학년이니까 나는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근데 우리 형제간들은 저에게 제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주정아 용서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서 고통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욕을 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어떤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분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사람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10년 만에 이 아이의 애삼촌으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 나를 쳐다보고 첫 마디가 야, 너가 우리 조카 가정교사냐? 그래서 예 선생님. 욕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전부 욕을 해요. 처음 만나자마자 10년 만에.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박주정이에요. 그랬더니 너 박주정 알지? 너 5학년 때 우리 반이었잖아. 그것밖에 기억 못 하세요? 네. 그럼 뭘 기억해? 우리 아버지 혹시 기억 못 하세요? 너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그리고 너 여기서 못 견디고 너 부산으로 전학을 갔지. 근데 그것이 왜? 일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쁘다. 예, 나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만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증오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이면은 원수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그 밑에 있는 자식들처럼도 나처럼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런데 이건 생각만으로만 하지 실행은 일도 못했어요. 원래 성격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못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을 방황을 했죠. 네.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근데 6개월 만에 그만뒀네요.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싫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절로 가게 된 겁니다. 스님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예.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뭘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돼야겠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밤에 7시 20분 기차를 타고 어디에 있는 절로 새벽에 간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중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바쁘고 혼자서 18명의 스님을 모셔야 되니까 네. 바쁜지 내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우리 형제간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바쁘기만 하니까. 네.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또 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옛날에 삼성이었는데 스님 이름도 지어줬네요. 삼성 스님이라고. 3년 동안에 시주도 다니고 그랬는데 예. 이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3년 스님 생활하시고 예, 밖으로 나와서 네. 다시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우리 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머리를 보고 너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네. 저 중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은 엄청난 크리스찬이에요. 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고 말이야. 어. 그런 막 이런 종교관이 좀 너무 뚜렷하신 분이요. 화를 내시면서 내 밑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석사 박사를 그분 밑에서 하게 됐죠. 네. 근데 박사를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를 졸업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어. 그러면은 네가 직장을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92년 3월 달에 네.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선생님이 돼서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닐 때였어요. 즉 말하면 나와 같은 아이들이죠. 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안아준 정도가 아니라 나처럼 어렵고 힘들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네. 물론 끝까지 난 선생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만났는데 그 애들 사랑해 줄 수가 없네요. 왜요? 3월 달에 음. 처음으로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침 조회를 하려고 보니까 50명 정원인데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회할 때 보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를 오고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그러니까 뭐 질서도 없고 네. 꿈도 없고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아, 이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1년 동안 92년 3월 2일 날 들어가서 3, 4, 5, 6, 7, 8, 9, 10, 11월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애들한테 올인해서 살려보려고 네. 학교에 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네. 침 뱉으면 닦아주고 온방 짓을 다 했어요. 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얼른 내 교실에 들어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앉혀놓고 다음 수업 준비하고를 정말 92년 3월에 들어가서 죽도록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변해요. 아무데나 침을 뱉고 네. 그냥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실망을 한 거죠. 네. 그래, 그래서 그만두자. 운명적인 아이들하고 어떤 만남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랬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10평짜리 아파트 사골세방에 살 때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92년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뒀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교수 박사학위 이제 받았어요.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또 안 받아줘요. 네. 그래서 얼른 시험을 다시 봤죠. 임용고사를 봤더니 강주에 있는 250개 학교 중에 한 곳에 그냥 발령이 나면 될 텐데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거예요. 네. 갈까 말까 망설였죠. 근데 안 갈 수가 없었네요. 가니까 선생님들이 웃고 막 떠들고 난리예요. 비웃고. 그리고 또 담임을 하는데 작년 애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시피 네. 93년 2월 달에는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했죠. 10평짜리 아파트에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8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왔냐 그랬더니 놀러 왔답니다. 이 밤중에 네. 10평짜리 방이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애들을 하룻밤 데리고 살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데리고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 애들을 깨워가지고 그냥 하나씩 보내주는 거죠. 막 울어요. 네. 여보 2명 가고 6명 남았어. 3명 가고 5명 남았어. 마지막에는 여보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날 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네. 오면 안 된다. 집에를 가라 그랬더니 집에서 도망 나와서 갈 데가 없대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선생님 우리가 여름방학 할 때까지만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게 됩니다. 8명을요. 예,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거실, 네. 우리 식구 3명, 화장실 하나. 제일 힘든 것은 도시락을 8개 싸야 돼요. 또 밥을 너무나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잠자리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거실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빨래할 수 있는 세탁기도 없어요. 그 8명의 애들 빨래를 해가면서 네. 6월 달을 그렇게 보냈네요. 이제. 아유, 아내분이 얼마나 많이 고생 힘들었죠. 많으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네. 처음에는 아주 이혼하자고 그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그랬죠. 같아요.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그 학교에 기말고사를 보게 됐네요. 근데 얘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한 애들이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데 그랬더니 그 학교는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 문제를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 시험을 봐요. 네.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답만 해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나랑 내가 문제만 하면 그 애들은 다 전체 학생들이 다 문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3배수로. 네. 그리고 문제를 안 바꿔요. 바꾸면 틀려버리니까. 그 답만 달달달 외웠죠. 그런데 애들이 방학식 한 날, 여름방학식 한 날 전교 1등보다 7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의시되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놀란 거죠. 또 그 애들한테 한 사람당 80만 원 장학금을 준 거예요. 이야.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와. 7, 8은 56. 네.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가? 방학 때는 집에 가기로 했잖아. 안 간다는 거야. 네. 근데 내 아내도 그것도 안 갈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받아들이더라고 얘들을. 예. 왜 받아들일까 봤더니 내 아내는 그 얘들처럼 좀 성향이 비슷해요. 머리를 안 치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본인도.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아 위험할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인정합니다. 아, 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청소만 잘하는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대요. 아, 뭐 어차피 치울 걸 왜 치우냐요. 예. 잘 안 치워요. 그러니까 네. 애들하고 다툼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막 내 흉을 봐요. 예. 내 아내한테. 예. 그럼 내 아내는 막 좋아해요. 야. 예를 들자면 애들이 이런 흉을 봐요. 잘 맞네요.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왕따야. 막 그러면 왜 왕따야. 선생님들이 우리 교실에 수업 끝나기도 전에 발 받치고 앉아 있다가 그분들 가면 청소를 하니까 다 싫어해. 그리고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네. 봐라 저 집에서도 가만 안 있고 저 돌아다니잖아. 같이 흉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내 아내는 속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애들이 집에를 안 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 근데 하루는 어떤 애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몰라보는 거래요. 이게 뭘 몰라보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다는 거예요. 네. 어찌해야 되니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우리가 느꼈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사를 잘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해. 근데 이 똥통학교라고 인사를 안 받아줘.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런 놈들처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해. 어쩌라고. 선생님 이 아파트 7개 동 앞에다가 방을 붙여줘. 무슨 방을? 1501호에 사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그래서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걸어 다니는 펌부터가 달라요. 모범생. 침도 몰래 뱉어요.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자기들이 지금 뭐가 된지 알아. 네.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네. 안 보여. 새벽에 막 4시에 일어나고 어디로 달려. 그리고 점심 때 와서 또 밥을 먹고 또 달려. 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어디 가요? 그래서 나는 얘들을 갤러그 오락으로 다닌 줄 알았어요. 예, 돈 예, 80만 원 가지고. 네. 너희들 어디 갔다 오냐? 너 오락실 다니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뭔데?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왜 수능을 못 봐? 공부하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는 기초가 없잖아. 이게 화내지 말고. 그래서 어쩐다고?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특차로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 어디를 갈 건데 인하공대를 간대요.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봐봐 선생님이 신문지에 오려놓은 거예요. 인하공대 특차 모집 40명. 네. 거기를 누가 어떻게 갈 건데? 선생님 봐봐 제일 위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로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네. 그래서 어쩐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 네. 어디로? 주유소로. 그러고 70만 원을 받아. 그리고 우리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2개를 더해가지고 점심 먹고는 기능사 자격증 학원을 7군데 다녀. 야, 그렇게 변한 거예요. 변화됐네. 다닐 수 있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가능하다. 애들에게 나무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해내네. 이것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야, 엄청난 변화네요. 엄청난 변화죠. 아까 전에 그냥 우습게속이리로 사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했죠. 네, 엄청 고생하셨고 또 아이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셨길래 떠나지 이뻐했어요. 않고 네, 네. 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치마를 한 번도 못 입어봤대요. 왜요? 그 남학생하고 사니까. 애들이 크고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큰 딸이 치마를 지금도 못 입어요. 엄마한테 배워서 치마를 그걸 안 받나 봐요. 따님하고 사모님한테 진짜 잘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좀 처리가 들었는데요. 근데 남자는 처리가 들면 또 네.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빨리 안 가려고 계속 처리 안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까지 교수님 집에 있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 약속은 그럼 안 지켜진 거죠. 아이고 이제 안 지켜주고 그냥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2학기 때 그 애들이 중간고사에서도 너가 1등부터 7등이 나면 선생님이 네. 너희들한테 그때 말로 솔직히 말하면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예. 분명히 사줘. 응?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을 맞은 거예요. 야. 이게 문제를 안 바꾸니까 별것 아니에요. 야. 그러나 우리 애들로서 최선이잖아요.
나는 그 애들 가자. 오늘 바로 내가 소주하고 낙지 새우 사줄게. 공동 1등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사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경찰서에서. 우리 반 애들 8명을 잡혀놨으니까 빨리 네. 데리고 가라고. 네. 얘들아, 우리 반 애들 잡혀놨단다. 너가 좀 여가 좀 기다려라. 좀 갔다 와서 내가 너희들 음식을 사줄게. 그랬더니 그래, 얼른 갔다 와.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네. 돌아다니는 놈들이 잡혀 있는 거야, 8명이. 야, 어떻게 경찰 오토바이를 경찰 훔쳤을까요? 오토바이를 스프링으로 시동을 걸어갖고 경찰 오토바이 세대를 8명이 시내를 타고 다닌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고 경찰한테 그랬더니 부모들한테 말했더니 그냥 집어넣으라고 냅둬보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님이 이 애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부모를 데리고 오라고. 알겠다고. 이제 풀어줘서 가. 내일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아까 같이 음식 사준다는 애들. 어.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막 베개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놈들이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네. 찾아와서 보니까 선생님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누워있고 그 애들은 서 있고 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안 왔어?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네. 야, 미안하다, 깜빡했다. 근데 왜 안 왔어? 그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관님이 우리 학교 좀 없애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잠이 들었네.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 그 애들은 서 있기에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오토바이 훔친 놈들. 그랬더니 지가 사람을 만들어 버렸대요. 어떻게?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애들 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지그들이 아까 그 오락실에서 놀고 있는데 그 8명이 풀어져 가지고 거기를 왔더래요. 때렸어. 그러니까 안 때렸대. 어떻게 사람 만든 건데? 그랬더니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8명 중에 우리 7명은 지금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돼? 우리 1등부터 7등이잖아.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우리 7명은 내일 나갈 테니까 8명은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온다고 하던 게 온다고 한대요. 어떡하냐. 그래서 날 이제 정내라고 집에를 가봤더니 우리 안에 서 있고 7명은 짐을 싸가고 나가고 있고 예.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지금 들어오려고 서 있고 네. 10평짜리 아파트에. 그러니까 내 아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아,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8명이 들어오고 8명 중에 1명은 못 나가고 이게 9명, 우리 식구 3명을 10월, 11월, 12월 달 데리고 사는데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데리고 살고 꿈만 키워주고 지금 길만 한다면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데리고 살면 달라진다 생각을 했는데 데리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좁은 데서 경찰한테 누가 투서를 했나 봐요. 고액 과외를 한다고. 경찰이 와서 맨날 와서 과외하냐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래 조사를 받으러 가요. 너무나 불편해. 아, 여기는 너무 좁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 가는 데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보통 이제 아내와 딸을 위해서 가는데 예. 이 오토바이 훔친 8명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 애들을 데리고 살 때니까 방이 너무 좁아. 우리 집의 사골세 비하고 네. 똑같은 정도의 4,000평의 감나무 농장이 있는데 임대한 거죠. 네. 거기가 약 40평의 창고가 있어요. 근데 방이 5개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사골세비하고 여기 임대비가.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빌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에 갔다가 우리가 그 이제 공동 학습장을 만든 거죠. 네. 본격적으로 데리고 살아야겠다. 야. 그래서 94년부터 이제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내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거기서 707명의 아이들 데리고 산 거예요. 잠깐만요. 야. 아이고야. 근데 교수님이지만 사모님하고 더 좋아졌어요. 환경이 이제 거기 넓잖아요, 일단. 넓어도 그렇죠. 풀이 많이 나기는 하죠. 사모님도 진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보다 더 좋아했던 느낌 모르겠어요. 숨겼는지 어쨌는지. 물론 힘들었죠. 왜냐하면 월급이 다 거리 들어가니까. 근데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 물어본 사람인데 불가능해요. 우린 정원이 8명이에요, 8명. 왜냐하면 아침에 4명을 깨워서 밥 먹여서 도시락 싸서 10km 4명을 얼른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또 얼른 와서 또 4명을 데리고 가려면 8명 이상은 못 데리고 살죠. 이제 정원이라고 아예 말씀을 하시네요. 야, 예, 정원. 근데 8명인데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그러잖아요. 10년이 되니까. 네. 데리고 산 횟수가. 그럼 10년에 있는 애들이 내가 데리고 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추천한 애들은. 살았던 애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런데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야, 나름 또 기수도 있어요. 기수가 있습니다.
야, 그거 희한하네. 그 애들이 피탈에 선 아이들이 네. 10년 동안 그 넓은 학습장에서 그 애들하고 데리고 살았었죠. 707명의 네. 아이들은 지금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가 그때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사고가 없이 물론 위태위태했지만 그 애들을 이렇게 안착시킨 것은 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 일을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계셨던 거예요. 나만 인정을 안 한 것일 뿐이지. 그럼요. 지켜주신 거죠. 네. 예. 근데 707명 중에서 한 아이는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네, 갔나요? 우리는 706명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학생들 모두 다 기억을 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애들이 지금도 나를 놀려먹으려고 글로 문자로 안 하고 편지로 글을 써요. 이름을 안 써요. 그러면 나는 얘가 누군지를 아는 걸 금방 알아요. 뭐만 보고도. 필체? 필체만 보고도. 야,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옆에 붙어 있었으면 그 음. 필체만 보고도 알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믿음을 갖게 되신 건 그러면 언제인가요? 교육청 장학사가 돼가지고 음. 그 수많은 애들이 자살하는 현장에 장학사가 돼서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내고 나서 네. 우울증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큰 아이가 또 말을 안 듣고 음. 막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네. 내가 우울증인지 알아요. 네. 내가 생명 존중을 해야 한다고 애쓰고 다니는 장학사예요. 근데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거죠. 그때 형제간들이 와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일어세우려고. 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네요. 무릎 꿇자. 이건 아니다. 이때까지는 너는 오만했다. 네가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무릎 꿇게 하려고 이 많은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릎을 안 꿇고 계속 버텨왔다. 이거 오만이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너 죽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 고마우신 정광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살면서 한 6개월을 저를 하나님으로 가게 해주셨죠. 교수님 주변은 이상하게 다 데리고 살면서 데리고 살면서. 네, 맞아요. 데리고 살면서. 다 데리고 살면서 이러시네요. 제가 집에를 못 갈 정도로 아프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 어. 작은 방에다가 재우면서 6개월을 네. 살았네요. 야. 정광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걸 책임을 내가 져야 됐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가벼워지고 세상이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하여튼 편안해졌다, 평화로워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의 길, 나의 그 멘토, 그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내가 모두 맡길 수 있는 가장 믿고 따르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를 돌아가게 만드셨던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주 많았을 때 같은데 그 마음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시던가요? 해결이 안 됐었죠. 신앙을 네. 가지면서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교육청에서 이제 소위 교육장이라는 자리를 공모를 하는데 그러한 원한을 갖고 내가 애들 앞에 쓰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한 5, 6년 전이죠.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죠. 선생님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만날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더 화가 났어요. 괜한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 형제간한테 반드시 가서 사과해라. 그다음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용서 빌어라. 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네.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부끄럽다. 음. 만날게.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 젊은 나이여서 그냥 그랬나 본데 그냥 잊어주라. 선생님 나 잊어줄게요. 그 대신 아버지한테 산소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우리 형제간들 모인 데 가서 용서 비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시고 갑시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묘소 앞에서 앉아서 그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용서했어요. 근데 지금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하죠.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고 그렇게 됐네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용서가 가장 힘들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도 교수님은 해내셨네요. 해내야죠. 네. 예. 이 장학사 시절에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단기 위탁교육 시설 금랑교실을 국내 최초로 만드셨고 이를 더 발전시켜서 장기 위탁 대안학교인 용현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그중에 희망 편의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희망 편의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적인 장학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707명만 도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탈에 선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학교 현장에서 남들을 괴롭히는 가해 학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난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보듬었고요. 1년에 약 강주에서만 2,000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해요. 네.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못 만들겠대요. 그래서 100명의 선생님을 모아가지고 네. 제가 영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의 위 프로젝트의 위스쿨의 이제 원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희망 편의점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이름이 너무 예뻐요. 희망 편의점. 예,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네. 희망 편의점이란 그겁니다. 그 시설에 있는 아이가 그 애들은 18세가 되면 네. 밖으로 나와야 나가야죠. 된대요. 네. 5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착금을 갖고. 근데 나와야 되는데 이 정착금 갖고는 세월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매트리스를 깔았더니 그 아이가 거기를 쳐다보더니 매트리스 안 까는 데 가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처절했어요. 그때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모든 애들이 시설에 있는 애들이 어려울 때예요. 물론 이건 교육청 일이 아니에요. 그지만 이 학생들은 다 우리 학교 애들이지 않냐. 그래서 만든 거지. 이 애들에게 희망 편의점에 가서 뭐든지 골라서 희망을 갖게 만들자라고 명명을 하였고 네. 그 애들을 강주에 있는 희망 편의점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 618명을 멘토를 지정해갖고 617명의 멘토가 이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하면 선생님을, 이 아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면 아나운서를, 그 애들 꿈에 맞는 사람을 멘토로 만들어주고 이 멘토가 이 애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비용을 하고 그 애들이 학원을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든 게 희망 편의점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 성장해서 이 사업이 지금 광주에서 상당히 더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네.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야, 시설에 있는 아이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부르미 제도도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뭐죠, 부르미 제도? 많은 사람들이 부름이 그러니까 무슨 용역 서비스냐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강주에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네. 서로 이렇게 뺨을 치다가 담임선생님이 보고 혼을 내니까 한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즉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 전문직이나 사람들이 학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 죽었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 죽지 않도록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화 한 통하면 달려가서 해결을 해줘야지 원인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뭘 하냐. 그래서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묻지도 말고 24시간 내에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전화 한 통하고 오면 30분 안에 도착한다. 2430 부름이 위기 상황 신속 대응팀 부름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화 한 통만 해라. 공공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모두 해결해 준다. 이게 이제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해 15년 8월이었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름이. 알겠다. 무슨 일이냐. 우리 여고생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죽으려고 나갔다. 그 아이 핸드폰 번호 대라. 핸드폰으로 갖고 경찰청에 소방서에다가 이 아이 위치 찾아라. 그리고 우리는 일단 학교로 달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위치를 찾았대요. 어디냐니까 큰 다리 밑에래요. 네. 아, 너무 감사하다. 위치인데 가봤죠.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핸드폰의 위치를 찾았대요. 아이고야. 그럼 핸드폰 위치만 찾으면 뭐하냐. 네. 사람을 찾지 왜 안 찾으시냐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퍼부어서 찾을 수가 없다. 아, 그 아이가 떨어졌으면 지금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니냐. 다리 밑에 가봤냐. 가봤다. 내가 가봐야겠다. 그리고 다리에 뛰어내렸죠. 네. 그때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나도 쓸려 나가는 거예요. 나도 살려달라고 할 수 없이 애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튜브를 던지는 거예요. 얼른 잡았죠. 그분들이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올리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방해하냐고.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걸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보였구나. 저 밑에 다리 밑에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물로 비쳤더니 그 여고생은 죽고 싶어서 뛰어내렸는데 살고 싶으니까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보이기 위해서. 네. 올려서 그 애를 병원으로 옮겼죠. 네. 그리고 그날 그 집에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인데 비닐로 쌓인데 비가 줄줄 새요. 가봤더니 아버지는 중풍, 엄마는 알코올 중독. 아휴. 그다음에 이 큰딸이 가장. 그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3명. 이 아이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었는데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놓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솔루션 회의를 한 거죠. 제일 먼저 집짓기 운동부 오셔라. 굿네이버스 오셔라. 월드비전 오셔라. 그다음 각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오셔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 오셔라. 대학생들 멘토 모이셔라. 교육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학비 무료가 전액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저 여고생 우리 상담 치료를 우리가 전액 치료합니다. 이 학생들 4명에 대한 멘토링 대학생 부처가 과외 다 합니다. 이 아이들 밥 먹게 살 수 있도록 봉사활동 학부모가 가서 매일 밥 해주겠습니다. 대신에 집짓기 운동본부는 저 집을 쓸어버리고 집 하나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해주십시오. 오케이. 도배도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저 집을 쓸어버리고 우리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초록우산에 좀 데리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저 부모 2분 입원시켜 주십시오. 오케이. 먼저 나온 사람 취업시켜 주십시오. 오케이. 6개월 후에 이 학생은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고등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새 집이 지어서 얘들은 케어되고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먼저 엄마가 치료가 돼갖고 나와서 미아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이 여고생은 1년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부름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는군요. 예. 다 연결을 시켜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자, 그렇게 참 선생님으로 또 광주 서부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정년 퇴직을 한 해 이제 남겨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퇴직을 하셨어요? 아, 명퇴를 했어요. 1년 앞두고.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32년 동안 이 비탈에 선 아이들을 위해서 남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네요.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 자살이 줄어들었거나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든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지수가 높아졌냐 안 높아졌어요. 어이구.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네.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집안,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학부모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그럼 나는 1시간이라도 빨리 나가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자녀와의 소통 제대로 하십시오. 당신 자녀를 지금 당신이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신의 부모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영화하고 드라마,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 생각을 바꾸는 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신앙 간증도 하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주신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던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아이의 모습 그대로 봐줘야 되고요. 결대로 봐줘야 되고 네.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부모.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지만 쉬운 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707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네. 웹툰이나 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걸 네.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결국은 두 가지 아이를 하나님께 가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다음에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는가를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 소원이 저는 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힘든 학생들을 살피는 마음과 열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하고. 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훈육하되 이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식구가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엎어지기만 하면 네. 우리는 행복해진다. 음. 그래서 그 아이들 전도와 네. 양육에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온 사명을 다하자.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예. 잘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주정 교수님처럼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